대회가 이제 벌써 가을이 되어서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회 개요, 그리고 이제 가맹익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대회는 이제 가명과 익명 처리를 요구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처리 과정들의 산출물은 2022년 4월 29일에 나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가이드라인 부분에 살펴보시면 2022년 4월 29일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파일을 PDF로 되어 있는데 다운 받으셔서 쭉 한번 다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회에 대한 지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명 익명 처리는 안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것인 만큼 쓸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지표로 갖추고 있고요. 그걸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 평가 기준, 그리고 기술과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운영인데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선은 익명 처리에 대한 기술 경연입니다. 그래서 익명 처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를 했고 얼마나 쓸모 있게 처리를 했는지를 양쪽 측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리 정량 지표라는 뜻은 정량으로만 평가를 하고요. 정성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 주제는 A 통신사 통신 분야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데 통신이 되겠고요. 통신 분야가 되겠고, 본선은 이제 그 보건의료 분야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상세한 시나리오라든가 목적은 대회 당일날, 경연 당일날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제공되는 문서는 대회 안내서와 함께 익명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양식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제공될 때는 원본 데이터셋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원본 데이터셋의 첫 번째 칼럼에는 원본 행에 대한 일련 번호들이 있는데 요거는 꼭 지우지 마시고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할 때 그 번호는 그대로 살려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정량 지표에 대한 채점을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이제 만든 부분이니까 원본 행 일련 번호는 반드시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출 문서는 익명 처리된 데이터셋 한 종과 함께 익명 처리 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운영 절차를 보시면 문제는 원본 정보 데이터셋이 나가게 될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익명 처리를 하셔서 익명 정보를 생성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익명 정보를 생성하셨는지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원본 행의 일련 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서 데이터셋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가 절차는 예선인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를 각 50% 반영해서 최종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전성이 일정 기준 이하이게 되면 탈락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제출 양식 중에 여기 보시면 익명 처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양식입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세부 기술 적용 코드 번호가 있는데요. 1번부터 32번까지가 있고요. 이 삭제, 부분 삭제, 행항목 삭제 이런 것들은 가명, 익명 처리 시 필요한 기술들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고요. 여기 제시된 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을 썼을 경우에는 32번으로 체크를 하고 기술을 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별도로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데이터는 요즘 합성 데이터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의 목록 번호 이외에 개인정보 유형 코드라고 해서요. 식별자, 준식별자, 민감 속성, 비민감 속성을 각각 A, B, C, D로 표시를 하실 수 있도록 양식이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마도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여기 메뉴에 있는 속성명이라는 것은 컬럼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쭉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형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A, B, C, D 중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름이다. 그러면 이름인 경우에는 식별자니까 개인정보 유형 코드 A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코드 번호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코드 번호를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번호들을 이제 이쪽 부분에 코드 번호를 그대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고란이 중요한데요. 이 비고란에다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명 처리를 하실 때, 뭐, K 익명성과 같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적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추가적인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 비고 부분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미기재했다든가 또는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부정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나 미기재 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선은 트랙 1과 트랙 2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트랙은 가명 익명 처리 기술 경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원본 데이터셋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본 정보가 있고요. 이 원본 정보를 한 번은 가명 처리를 하시고 한 번은 이제 익명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라는 양식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검토 결과 보고서에 이어서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익명 처리인 경우에는 항목별 익명 처리 계획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명 데이터셋, 익명 데이터셋과 함께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게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발표 자료도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는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X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탈락이 되고 기준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유용성과 익명 정보에 대한 유용성은 저희가 유용성 지표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0%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발표 자료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우수성,
차별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 발표가 끝나면 평가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 모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100점 점수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 1인 경우를 선택하셨을 때는 가명 처리된 정보와 익명 처리된 정보를 모두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전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인 경우에는 의료 정보를 주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예선에서는 통신 정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분석 시나리오나 목적은 대회 당일날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트랙 2가 되겠습니다. 트랙 2의 주제는 아까 우리가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를 했다면 트랙 2는 제식별 보안 처리 기술 경연입니다. 이 말뜻은 저희가 원본 정보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원본 정보와 함께 이번에는 익명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원본 정보를 가지고 익명 처리한 정보를 함께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익명 정보는 아주 잘된 익명 처리된 정보가 아니고요. 다소 결함이 있는 익명 정보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제식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본 정보와 익명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걸 참고를 해서 원본 정보에 해당되는 행번호에 해당되는 익명 정보가 무엇인지를 추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식별 추정 행번호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정보의 1번은 익명 정보의 3번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1번, 3번 이렇게 붙여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원본 행번호 더하기 제식별 추정 행번호에 대한 매핑 테이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요. 이걸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본이 만약에 뭐 A0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익명 정보의 03이야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원본이면 이거에 대한 익명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식별 추정 행번호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식별을 추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추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소정의 양식이 제공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제식별이 되었으니까 이걸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추가 처리를 하셔서 이 결함이 있는 익명 정보를 제대로 된 익명 정보로 다시 한번 추가 처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익명 정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 즉 어떻게 추가 처리를 하셨는지 항목별로 익명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익명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예전에 결과 보고서 양식을 보여드렸는데 그 양식과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전체를 발표 자료를 통해서 담아주시고 경연이 끝난 이후에 별도 마련된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전부 올 정성평가고요. 정성평가로 100%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식별 조치 기법을 선정한 이유와 타당성의 30%, 속성별로 제식별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의 우수성에 대해서 40%, 제식별 위험성 관련 이해도 20%, 그 다음에 재현이나 특장점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10%를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대회 안내서 하고요, 가맹 처리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항목별 가맹처리 계획표 양식, 익명처리 계획표 양식, 가맹익명 통합 발표 자료 양식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가맹 처리된 데이터셋 한종, 가맹 처리가 아니죠. 요거는 익명 처리입니다. 그죠? 예, 요것도 익명 처리입니다. 트랙 2니까. 그 다음에 익명 처리된 데이터셋 한종, 트랙 1과 트랙 2가 요걸 보지 마시고요. 예,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식별 추정 행번호 매핑 테이블, 그 다음에 제식별 추정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원본 정보 A에 대한 보완 처리된 익명 정보 데이터셋, 그리고 익명 처리 결과 보고서 발표 자료, 이렇게 5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참가자 제출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5개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선 트랙 1에서 사용되는 가맹 처리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4월에 나온 가맹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이 양식과 예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대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맹 처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맹 정보의 활용 목적을 작성을 해주시고, 요거는 힌트를 드리면 대회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맹 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들이 있죠. 컬럼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컬럼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성 유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식별 가능 정보와 식별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 정보 유무는 그러한 식별 가능 정보들 중에서 특이 정보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재식별 시 영향도는 재식별이 되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람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경우에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뭐 정치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셀럽이라든가 이런 또는 뭐 사회적 약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 가지가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를 했다면 오른쪽에 이 부분은 항목별로 위험도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용 및 제공 형태, 처리 장소,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는데 요거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 아까 말씀드린 활용 목적, 그 다음에 가맹 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 처리 환경에 대한 검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최종 검토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맹정보 활용 목적은 문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맹 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은 제공되는 원본 데이터셋의 컬럼 이름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개의 데이터, 몇 명의 데이터 하는 것들은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별성 유무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항목이 개인 식별 정보야, 또 어떤 항목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야, 요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이전에 우리가 제출물 중에 이게 있었죠. 익명 처리 결과 보고서 양식, 그죠? 가맹 처리도 동일합니다만, 어쨌든, 이 익명 처리에서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는 식별자, 이게 이제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준식별자, 민감 속성, 비민감 속성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식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주소라든가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지만 조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회에 임하실 때 익명 처리 때는 준식별자와 민감 속성과 비민감 속성을 발라내야 되는데요. 이 준식별자와 민감 속성, 비민감 속성을 발라내는 이유가 있죠. 익명 처리에서는 이 준식별자가 결국은 K-익명성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감 속성인 경우에는 뭐 L 다양성을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다른 기술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민감 속성인 경우에도 익명 처리인 경우에는 가급적 기술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명 처리로 가게 되면 비민감 속성인 경우에는 대개 그대로 두는 경우는 많지만 간혹 특이한 정보가 있다면 비민감 정보라 하더라도 가급적 처리를 해주시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별성 유무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정보 유무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이정보로 인해서 개인 식별성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식별시 영향도인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목 자체가 재식별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파장도가 큰 항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예시는 단순 고객의 구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재식별 시 영향도는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및 제공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명 처리인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사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내부 이용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제가 좀 적어드리면 첫 번째는 조직 내부, 부서 내부에서 사용되는 부서 내부 이용입니다. 부서 내부 이용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타 부서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으면 A 부서가 타 부서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 부서 이용 또는 타 부서 제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특정 제3자 제공이 있습니다. 특정 제3자 제공. 그러니까 이제 A 회사에서 B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정보가 제공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A 부서와 B 부서가 내부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C라는 기관과 D라는 기관, 서로 다른 회사가 결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죄송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이용 및 제공 형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용 및 제공 형태가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리 장소는 이 처리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가명, 익명 처리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명 처리를 했다면 또는 익명 처리를 했다면 이게 어디에서 이용되는지 이용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과 원본 DB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별도의 PC에서 분석하는지 별도의 분석실에서 하는지 출입 통제가 돼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기술해 주시는데 문제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 당일을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의 결합 가능성인데
요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처리 장소가 이런 폐쇄형인 경우에는 아예 다른 정보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뭐 가명 처리 전에 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은 없어 하면 폐쇄 환경으로 다른 정보의 결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검토 의견은 이러한 왼편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항목별 조치가 필요한지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처리 장소를 고려했을 때 결합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이제 고객 아이디는 어떻게, 나이, 주소, 성별은 어떻게 처리를, 또 그 중에서도 나이는, 주소는, 성별은 어떻게, 그리고 구매액 관련 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고객 등급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이 제공될 것이고 이러한 양식이 결국 소위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선 트랙 1에서는 그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시죠. 가명과 익명 처리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양식이 제공이 될 겁니다. 항목명이라는 것은 제공된 원본 데이터셋에 컬럼 이름들을 쭉 1번부터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형은 오른쪽 예시에 있는 것처럼 식별 정보인지 식별 가능 정보인지를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한 거는 이게 오른쪽 예시에 있는 것처럼 대체, 범주와 상하단 코딩 등 적용하신 기술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수준은 그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처리했는지, 예를 들어서 대체는 1년 번호 대체, 범주화는 14세에서 19세 사이는 14세에서 19세로 범주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걸 중간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요렇게 왼편은 내부 이용의 케이스고요. 오른편은 제3자 제공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처리 수준, 가명 또는 익명 처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목적과 환경, 앞서서 살펴보신 이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처리 환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처리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에 제3자 제공하는 케이스가 내부에 이용하는 케이스보다는 좀 더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편에 있는 처리 수준이 왼편에 있는 처리 수준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나이의 경우 범주화가 14세에서 19세 사이는 14세에서 19세로 한 반면에 오른쪽인 경우는 10살 단위로 무조건 범주화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인 가명 처리의 수준을 정하셔야 되고, 환경적 요소가 보다 위험한 환경이다라면 좀 더 강한 처리가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선 트랙 2에서는 재식별 추정 결과 보고서 양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본 정보와 보시면 원본 정보 A와 이 원본 정보를 익명 처리한 B를 갖다가 같이 제공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B라는 이 익명 정보가 결함이 있는 익명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채팅 아니군요.
결함이 있는 익명 정보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어떤 부분이 결함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이 추정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시표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 기법이 뭐가 있고 왜 그 기법을 선정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결함이 있는 것을 갖다가 추정을 했고 이걸 통해서 C라는 익명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완해가지고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B에 대한 사항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C에서는 제식별 추정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칼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 본선 트랙 2인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선 트랙 2에서는 보안 익명 처리 결과 보고서 양식. 이거는 이제 예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양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기술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가명에 대한 정보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걸 이제 개인 식별 정보라고 아까 불렀고요.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거를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불렀다 그죠? 식별 가능 정보. 여기에는 예컨대 우편번호, 나이, 성별, 주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 비용 기술이 합리적으로 소요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기술을 들여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의 조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가명 정보죠. 이 다목이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호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가목 또는 나목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명 처리를 할 때 그 대상 정보가 식별 정보 또는 식별 가능 정보가 그 대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자, 그러면 이 추가 정보가 뭐냐? 추가 정보는 보시면 예컨대 원본 정보에 기미선이 있어요. 이거를 최수지로 대체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미선을 최수지로 이렇게 대체했다는 매핑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이 매핑 테이블을 소위 추가 정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기미선을 A로 암호화를 했다면 암호화 과정에서 생성된 암호 알고리즘이나 암호 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정보가 되는데요. 이 추가 정보가 만약 공격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수지로부터 언제든지 기미선을 되돌릴 수가 있죠. 복원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추가 정보인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꼭 필요하다. 시계열 분석 등 그런 경우라면은 별도의 안전한 곳에 원본 가명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추가 정보는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가명 처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정보가 없이라는 말에서 뭐가 있냐면 추가 정보를 삭제하든지 별도의 안전한 곳에 분리 보관하라는 뜻인데요. 대외에 견주어 보면 추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조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처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 대체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1번부터 32번까지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기술이 대체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아시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뒷부분으로 쭉 가시면 뭐가 있냐면 기술별로 예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를 함께 제공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명 처리를 할 때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감옥과 남옥이 되겠고요. 방법은 삭제 또는 대체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추가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되고 그 말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죠. 자, 이게 다른 정보인데 사실은 그 폐쇄 환경일 경우에는 다른 정보의 결합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점의 지식이나 경험이 이제 해당 정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정보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원본 정보, 가명이나 익명 정보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처리자가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우리가 다른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처리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또는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 지식을 포함해서 알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서 해당하는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이 가명 정보가 연결이나 조합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밑에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추가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법령상은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정보와 식별가능정보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제표준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 이걸 이제 분석 대상 데이터셋에서는 유니크 쿼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명칭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걸 혼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없어진 정보부처 합동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16년 6월에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식별자와 속성자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분류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당시에 비식별 조치라는 것은 익명 조치였었습니다. 그러면 익명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인 K-익명성을 적용을 했었어야 됐었고요. 이 K-익명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K-익명성의 대상이 되는 준식별자를 발라냈었어야 됩니다. 즉
준식별자와 민감정보가 합쳐져서 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인 간접 식별자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합쳐버리게 되면 K익명성 적용을 뭘 대상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준식별자와 민감정보를 분리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식별 관점의 개인정보 분류를 이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민감정보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명 처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장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 민감정보입니다. 이 민감정보는 보통 우리가 개인 식별 가능정보에 속하고요. 민감정보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특이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정보. 왜냐하면 민감정보에 특이정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식별자를 통해 신원이 공개될 때 개인에게는 수치심으로부터 심각하게는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는데요. 법률에서도 민감정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정보 같은 이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희귀정보들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희귀 의약품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선을 잘 치르시고 본선으로 가게 되실 경우에는 이제 보건의료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되는데 이 보건의료 정보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2년 12월에 발행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선 준비하실 때는 이 가이드라인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어디에 있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 가도 똑같이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2020년에도 나온 게 있지만 참고하실 때는 이 2022년 12월 버전을 꼭 한번 본선 진출자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 의약품 코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성 희귀 정보에 해당이 되겠고요. 낙인성 정보라 함은 종교, 사채금액, 입양아 여부나 에이즈나 한센병 등 공개됐을 경우에 개인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낙인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민감한 정보들인데 왜 민감한 정보가 중요하냐? 특이 정보가 많기 때문이고 특이 정보는 가명 처리 시 꼭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민감 정보로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전정보라든가 범죄 경력 자료라든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들, 지문정보, 그 다음에 뭐 공채정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가명 처리 시에 민감정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주체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식별성이 높아지는 정보. 보시면은 극희귀 질병. 우리나라에서 아픈 사람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200명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 예컨대 마산시 회원구가 주소고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이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우는 반드시 상위 단계로 일반화를 하든 삭제를 하든 꼭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개적 정보의 획득이 손쉬운 희귀 정보.
유명 연예인인데다가 거기다가 희귀 질병까지 있다면 이 조합만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낙인성 정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프라이버시적인 침해를 주는 정보로서 신용불량자 여부나 입양아 여부, 그 다음에 성병이나 에이즈, 또 결혼 전 임신에 대한 사실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에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든지 별도 심의를 통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민감 정보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기술적 분류를 직접 간접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직접 식별자, 간접 식별자,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코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 식별 가능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식별 정보.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식별 가능 정보입니다.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분석 대상 데이터셋 내에서는 유니크 코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기호로 식별자, 준식별자, 민감 속성, 비민감 속성, 특히 분석 대상 데이터셋을 해당되는 정보를 타겟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치로 넘어가는데, 아까 이제 특이치를 그런 민감 정보들 중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이치를 어떤 부분까지 특이하다고 봐줘야 되는지는 사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정규 분포가 있죠. 이러한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이 양 끝단에 이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라고 소위 부르는데 이 3시그마를 보통 우리 3시그마 규칙이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하위 0.15%와 상위 0.15%를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서 요 상위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은 커팅된 이 경계값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예를 들어서 할 때 뭐 85세, 95세, 100세 넘어가면 빈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80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값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범위를 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1.5 IQR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698 시그마에 해당되는 정도. 그러면 여기가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니까 한 요 정도에서 커팅이 될 수도 있겠죠. 2.698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에서 95% 이런 캐핑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 특이 정보를 경계값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이치의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경주시 시민 데이터에서 직업이 국회의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극희귀 질병인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모든 데이터 질병들이 전부 에이즈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특이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에이즈만을 모아서 에이즈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에는 에이즈 자체가 특이 정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이한 처방약과 함께 나이가 기재될 경우에 뭐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제 특이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는 감형 처리 시에는 반드시 특이 정보를 고려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명과 익명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가명 처리인 경우에는
여기 제가 적어 놓기도 했지만 구별되어도 되고 연계나 연동되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가명정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법령상의 용어는 연계 연동이라고 신용정보법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별되어도 연결되어도 된다는 뜻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1번 레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 있는 값이랑 이 다음 라인에 있는 값들이 서로 다르죠. 예,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값이 달라서 구분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라는 소리는 만약에 이 두 번째 줄이 지금 이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똑같이 나타나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테이블의 세 번째 거하고 이번 테이블의 두 번째 것이 같은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되더라도 가명정보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식별 위험성이 높죠. 따라서 개인정보고요. 예, 우리가 이제 법령에서는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 기 때문에 이제 가명정보인 경우에는 식별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추가 정보에 대한 복원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추가 정보를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별 가능성만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명정보인 경우에는 법률상 개인정보로 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껏 활용이 목적에 필요 없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술적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이 국제표준 ISO, IEC 20889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프로 A에 가보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표에서 각각의 기술별로 싱글아웃 연결 추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O 세모 X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O는 예가 되겠죠. 요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세모는 partially 부분적으로 적용할 만해요. 그 다음에 아니요 X는 적용이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익명처리에 대한 정량평가를 안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상쇄할 만한 기술들을 최소한 하나 이상은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고루 엔드 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싱글 아웃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드린 구별이 안 돼야 된다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구별이 안 되게끔 해주려면 이게 이제 가명이고요. 이게 이제 익명입니다. 익명의 예시인데 익명의 예시를 보면 이 원본 정보, 이게 원본 정보거든요. 이 원본 정보에 대해서 모든 칼럼을 전부 다 처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칼럼을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성별, 연령, 주소가 이 값들이 모두 똑같죠, 그죠? 똑같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싱글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되게끔 해주려면 최소한 K 익명성의 K 값을 2 이상 적용하라라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싱글 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K 값을 최소한 2 이상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연결 가능성 또한 K 익명성으로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론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골고루 적용하고 엔드 조건으로 적용하고 파셜리나 yes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리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회원번호인 경우에는 암호화를 했고요. 성별은 MF 그대로 썼고요. 이름은 삭제했죠. 생년월일은 연, 월, 일 중에 연 단위만 남겨뒀습니다. 주소는 시군구 이하까지만 처리를 부분 삭제를 했고요. 그 외에 가입일자, 월카드 사용액, 신용등급, 월소득은 식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가명 처리에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여기 왼편에 보시는 원본 정보에서 요 값은 굉장히 크죠.
이거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아웃라이어, 특이 정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아예 이 레코드는 삭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익명에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예, 연령, 주소, 가입기간, 월카드 사용액, 신용등급, 월소득에 대해서 모든 칼럼을 전부 이제 범주화해서 다 적용을 했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칼럼을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은 아니고요. 칼럼의 성질을 보시고 비민감 정보이면서 이거는 뭐 그대로 두더라도 이거는 뭐 식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컬럼은 그대로 살려주셔도 됩니다. 익명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만 보고 가명 익명 처리를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뜻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하는 장소, 즉 분석하는 장소가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 수준도 달라져야 된다.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갈 때 그 문제가 어떤 환경에서 분석하라는 뜻인지도 잘 판단을 하셔서 처리의 수준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기준이 이 파트라면 환경이 좀 위험할 경우에는 처리 수준을 높여야 될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그래서 환경과 데이터에 대한 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보통 보시면은 환경만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어디 갔냐? 여기 있군요. 환경 자체가 위험해.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처리 수준을 높여줘야 되고요. 환경이 안전해 하면 데이터의 처리 수준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환경이 위험해 하면 높은 수준. 그 다음에 환경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 좀 높은 이라는 뜻은 안전도가 높다. 여기서 안전도가 높으니까 처리 수준은 낮춰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이야. 이런 경우는 폐쇄 환경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명 처리 수준을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처리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명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다른 정보가 뭐냐? 이 다른 정보는 처리하는 사람과 분석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게 이제 다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의 결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범위인데 가명 정보인 경우에는 부서 내부 이용, 그 다음에 타 부서 제공, 그 다음에 부서끼리의 결합, 그 다음에 특정 제3자 제공,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외부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기관끼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익명은 제한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명 처리는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볼 수 있냐의 없냐의 의미는 처리자 또는 처리가 예정된 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된 자라 하면 A가 B한테 익명 처리를 해서 내가 제공을 해줄 예정이다. 그러면 제공받는 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익명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하면 처리가 이 예정된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올리는 경우랑 내부적으로 폐쇄 환경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익명 정보 시 처리 수준을 달리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랙 2에서 또는 예선에서 익명 정보를 처리하실 때 처리되는 환경, 맥락, 컨텍스트를 반드시 고려해서 처리 수준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익명 처리는 그래서 그러한 익명 처리를 기능적 익명 처리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만 보지 말고 환경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명 처리의 환경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익명 처리 기준. 요 싱글아웃은 제가 구별되어도 된다라고 했던 그것인데요. 구별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구별 안 되게끔 해주려면 K를 최소한 2 이상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K 익명성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가능성도 K 익명성으로도 되고, 다른 기술도 가능하고, 추론 가능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가능성은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바깥에 이제 다른 테이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추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다른 속성 집합에서 속성 값을 추론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여기 보시면은 ISO IC 20889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싱글아웃, 연결, 추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세모 X가 나오는데 파셜리라고 세모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공격 가능성을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엔드 조건으로. 그러면 이 싱글아웃에 해당하는 기술과 연결 추론 공격에 해당되는 기술을 세모 이상 또는 동그라미를 써서 기술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모두 청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다 동그라미니까 모든 컬럼에 대해서 청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안전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채점 기준에 있지만 익명 처리는 안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용성을 함께 본다고 했죠. 총계 처리만 하게 되면 아마도 원본 데이터에 대비해서 유사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용성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현재 그 K값의 기준은 주로 어떻게 많이 현장에서 실무에서 쓰고 있냐면요. K를 이제 보통 5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또는 데이터에 대한 그 항목별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보통 위험도가 보통 정도에 해당이 되면 K를 5를 많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위험하다 하면 20 정도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전해 폐쇄 환경처럼요. 이 경우에는 K를 3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캐나다, 미국 가이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대외 채점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 보고서 양식이나 발표 자료에는 K를 5를 적용했어요라고 합니다. K를 5를 적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면 K가 5가 아닌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를 적용하신 다음에 이 K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꼭 검증을 해보시고 K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K는 5를 썼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2년 4월 29일에 나왔던 최종 버전인 가맹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있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출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단계는 이 2단계와 3단계의 부분입니다. 예, 원래 실제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2, 3단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뭘 하냐면요. 예, 개인정보 파일로부터 여기 있군요. 개인정보 파일에서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데 이미 대상 항목을 이제 저희가 쭉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목적을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가죠, 그죠? 문제의 목적을 보시고 이 항목이 만약에 뭐 제시된 문제의 항목이 35개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컬럼이. 이 컬럼이 목적 달성에 모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발라내야 됩니다. 그게 요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할 일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만 최소화 원칙에 따라 갖고 와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1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식별 위험성을 검토하셔서 방금 보여드렸던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이유는 얼마나 위험해 하는 것을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 위험해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항목별로 가명 처리 계획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가명인 케이스고요. 익명인 케이스는 바로 이것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표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그런데 현재는 익명에 대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만 이번 대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의 근거는 여기 3번에 있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의 기준으로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을 4번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5번 과정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6번을 두라면 이번 대회에서는 처리 결과를 꼭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보세요. 제대로 나왔는지. 예컨대 뭐 K값으로 5를 썼는데 5가 정말로 냈는지를 꼭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돌려보거든요. K값이 제시된 값이 맞게 나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선정을 하는데 최소 항목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발라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명 처리의 판단 기준은 가명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최소 항목의 요건은 익명도 동일합니다. 익명도 동일하다. 왜냐하면 최소화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명은 가명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보라고 했죠. 가명 정보를 처리할 자가 보유하거나 접근 입수 가능한, 즉 다른 정보와의 사용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정보가 사실은 익명으로 가거나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 순간에는 이 다른 정보가 이제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명 처리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은 데이터의 위험도와 환경적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서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식별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위험성, 처리 환경의 위험성을 함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식별 정보는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 식별 가능 정보는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 특이 정보는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식별시 영향도는 특정 정보 주체에게 사회적 파장 등 영향도가 높은 항목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명 처리입니다. 가명 처리. 여러분이 예선의 익명 처리는 여기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 환경에 있어서 활용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이용, 타부서 제공, 외부 특정 제3자 제공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담아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장소는 이 처리가 이용할 장소입니다. 분석할 장소라는 거. 그 다음에 처리 방법은 다른 정보와 연계, 분석, 내부 결합이 예정되어 있는지, 반복 제공 시 위험이 높아지는지 이런 걸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 점검표가 있는데 요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표를 기재해서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함께 검토해 주는 것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역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게 예가 될수록 검토계가 예스가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그럼 샘플링을 적용할수록 안전하죠? 적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하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즉,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항목별 가맹처리 계획표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내부 이용, 오른쪽은 제3자 제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적정성 검토하고 안전한 관리는 이제 여러분 대회에서는 관계가 없어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가맹 처리할 때는 이런 과정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맹 정보가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대외 유용성 지표입니다. 유용성 지표는 크게 9가지 유용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예선에서는 이 중에서 2번째와 8번째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선에서는 이 2개의 지표가 반영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이 예선에서 K익명성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지표가 측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U1이 코사인 유사도인데 코사인 유사도가 이제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본의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비식별 처리된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분포와 이 분포의 코사인이 이 각도잖아요. 그죠? 그럼 원본과 비식별 처리된 분포의 이 각도가 적을수록 유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걸 측정한 것이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 여러분이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번째가 뭐냐면 그 mean correlation 해가지고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나오죠. 이건 2개의 쌍을 가지고 하고요. 여기 이 지표에서 x라는 것이 원본이고 y가 비식별 처리된 값입니다. 요걸 예를 들면 요 수식인데요. 원본의 각각의 값에다가 평균을 빼서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합해서 씌워준 겁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와 달리 원본 속성끼리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U3입니다. 카테고리형 트리 구조를 갖는 문자 속성 집합들 간의 평균 차이입니다. 원본과 비식별 동일 문자 속성 집합 간의 일반화된 차이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이제 문자 속성이죠.
문자 속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일반화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문자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동물이다. 동물이다 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 또는 뭐 짐승으로 될 거고, 짐승 중에 이거 호랑이, 사자,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되면 만약에 원본 값이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사람으로 대체했을 경우랑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로 대체했을 경우는 이게 이제 유사도가 많이 품질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 이 높이, 이 트리 구조라면 이 원본 대비로 어느 정도 높이의 처리가 됐냐를 보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세 번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이제 일반화된 차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속성은 표준화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해서요. 보시면은 요 내용입니다. 결국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는데 이걸 이제 분산이죠, 이거. 분모를 분산으로 두고 원본 값 대비 비식별 처리된 값을 빼서 제곱을 해줍니다. 이걸 싹 합쳐가지고 루트 씌워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원본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원본과 비식별 처리된 값들과의 그 거리, 유사도를 측정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주화가 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맥스 값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5에서 10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10으로 숫자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동질 집합 속성들의 평균 분포도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K 익명성을 적용할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동질 클래스라는 게 있죠. EC라는 게 있습니다.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나오는데 이 동질 집합 내에 해당되는 이 속성을 정합니다. 저희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이 속성의 값들 간의 분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정도가 분산이 적을수록 더 높은 등수를 매기고요.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각의 점수들에 대해서 순위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그래서 그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 순위별로 차등을 줘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된 동질 집합들 간의 평균 크기 하면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이게 평균 K 값을 말합니다. 이거는 평균 K 값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균일 엔트로피라는 게 난 유니폼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역시 비슷합니다. 균일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데 이 수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예컨대 남자가 50명, 여자가 950명 분포인 경우 또는 남자, 여자가 고른 분포가 있는 경우 이럴 때 각각의 이제 엔트로피가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요. 요게 분포가 고르지 않은 특징을 좀 더 살려주느냐를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보 손실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 1000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고요. 값이 작을수록 손실이 낮다. 그래서 균일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이 가명화율하고 익명화율을 보는데요. 가명화율은 요겁니다. 요게 가명화율이고요. 이거는 익명화율입니다. 가명 처리 시는 이거 가명 처리 시만 반영이 되고요. 익명 처리했을 때는 요걸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100라인이 있었어요. 원본이 100개의 레코드가 있었는데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하고 남은 레코드 수가 몇 개나 되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잔존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잔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100개 레코드 중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남은 레코드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럼 많이 남아있을수록 데이터가 살아있으니까 더 유용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 익명성은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이제 그 가명 처리할 때 또는 익명 처리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이제 성별, 입원 날짜, 연령, 병명이 있을 때 남자가 3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3명은 성별을 0으로, 여자 3명은 성별을 1로, 남자는 전부 2015년생이어서 15년으로, 여자는 14년생이어서 전부 14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뭉갠 거죠. 나이를 봤더니 남자는 38세, 30세, 32세예요. 그래서 전부 30대로 뭉개가지고 똑같이 만들고요. 여자는 44세, 38세, 28세입니다. 그래서 20에서 45세 사이 해가지고 뭉개가지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세 줄이 똑같고요. 밑에 세 줄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K 값은 3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걸 K3, K가 3인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모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세 줄로부터 특정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셋 중에 한 명일 거야 라는 제식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K가 3일 경우에 제식별 확률은 K가 3이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K 익명성이라고 하고요. 안전성을 우리가 이제 이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예전에 어디야.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사례인데요. 넷플릭스가 제식별이 됐었어요. 그때, 제식별을 된 걸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혹시 트랙 2 본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성 평가 기준입니다. 익명 처리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싱글아웃, 연결, 추론 가능성 세 가지를 보는 거고요. 가명 처리는 복원 가능성은 보지 않고 추가 정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요. 요 식별 가능성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익명 처리입니다. 20889 부록 A에서 익명 처리 세 가지 있죠. 싱글아웃, 연결, 추론 가능성에 사용되는 동그라미 세모를 이용을 하시고 동그라미 세모를 꼭 하나 이상 이용을 해서 AND 조건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이 기술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면 0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모 파셜 리그는 이 0.5점을 가중치로 부여한다. 그리고 모두 AND 조건을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선에서 익명 처리에 대한 점수 매길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평가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예선은 이제 안전성과 유용성을 각각의 50%로 해서요. 정량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기초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선 트랙 1인 경우에는 가명과 익명 처리,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각각 안전성, 유용성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은 적격 여부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명 처리의 안전성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울러서 또 발표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봅니다. 안전성에 대한 정성 평가가 여기 들어갑니다. 안전성에 대한 정성 평가. 그래서 이게 50%가 되고요. 유용성 25, 25, 각각 가명, 익명 25니까 유용성도 50%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랙 2인 경우에 제식별 보안 익명 처리이기 때문에 발표 자료하고 여러분들 제공 문서 있죠. 그죠? 제공 문서를 심사위원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문서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식별 처리를 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에 필요한 기초 저희가
실제로 K값을 돌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심사위원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요. 심사위원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이 평가가 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가명 임명철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부록에 보시면 이 각각의 기술별로 예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어떤 기술들이 있어라는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또 툴들도 오픈 소스들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 툴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ARX라든가 아니면은 유럽에서 나온 것도 있죠. 유럽에 갑자기 오픈에어에서 나온 게 있는데 유럽에 오픈에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럽 오픈에어에서 나온 게 ARX 말고 엠네시아라고 있습니다. 엠네시아. 엠네시아라고. 요런 이제 유럽 툴도 있습니다. 엠네시아라는. 요거 둘 다 이제 오픈 소스 툴인데요. 최근에는 얘가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ARX 성능은 더 잘 나온다고. 그래서 ARX가 이제 K 임명성 돌릴 수 있는 툴입니다. 이런 툴들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이걸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도구를 써라는 뜻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채팅창에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려가지고 너무 잘 이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궁금하신 사항들이 없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 대회 운영 사무국으로 이렇게 전화나 이메일을 해주시고 근데 해주시면 제가 이제 뒤에라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전 준비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